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재택의료센터에서 센터장을 맡아서 환자들을 찾아가는 그 진료 의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신애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그 청양군의 통합돌봄과의 사례를 보면서 엄청나게 훌륭한 사업을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늘 아쉬웠던 것들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해결이 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정말 다시 한번 저희가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생각으로는 우리 수원이 있는 곳의 지자체들도 아마 저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을 건데 어쩌면 의료기관에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대화라든지 이런 걸 시도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한 번 더 노력을 기울여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수원시에서 있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원래 가정의학과 전문이고요. 그 검진센터에서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공공병원이 2022년 12월부터 시작됐던 장기요양보험의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고마운 기회로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돌봄, 의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했던 그 사례들을 조금만 보여드리고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재택의료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2차 의료기관이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최재우 연구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1차 의료기관들의 케이스와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많이 다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있는 공적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이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택방문 진료라는 것은 모두 아시겠지만은 환자의 거주지로 의료진이 찾아가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오지 못하시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신체적인, 정신적인 곤란 또는 그런 곤란들이 함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되겠죠. 결국은 목적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오는 진료가 아닌 의료기관이, 의료진들이 환자를 찾아가는 진료로 방향성이 바뀌어지고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보아야겠죠. 사실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병원에서 일하기 전에 1차 의료기관을 개원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곳에서 고령자들의 어떤 건강 문제, 돌봄 문제를 심각하게 느껴서 선로를 바꾸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공공의료기관에 들어와서 이런 일들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들어와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았을 때 현실은 이러했습니다. 사실상 일본을 고령 국가라고 말을 많이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훨씬 고령화가 되는 속도가 많이 높았죠. 그런데 거기에 대책하는 것이 조금 속도가 늦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아직까지도 그 간극은 채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어쨌거나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우리가 20% 접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저희 병원에 있는 경기도는 100세 이상의 노인들이 한 2천여 명 가까이 됩니다. 저희도 재택방문 진료를 나가봤을 때 70세 이상은 세대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은 많이 높아지지만은 건강 수명은 그다지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저기 2023년 통계청 발표와 그리고 2022년 생명평 결과를 출처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결국은 기대 수명은 높아지지만 건강 수명이 그렇게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렇다면 병이 있는 상태로 나이가 들어가는 횟수가 점점 더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게 나와 있는 결과 중에서 여성의 그 기대 수명과 그리고 그 중에서 건강 수명을 토대로 유추해 보았을 때 최소한 60세에서 65세를 넘어가면은 질환을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가지고 살아가게 되겠구나. 그렇다면 그 질환도 외래를 다니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은 모르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상황도 분명히 발생할 것이란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택방문 진료에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들어가면 심사평가원, 심평원이라 그러죠.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특수운영기관 검색에 들어가시면 가정간호재택 파트에 저렇게 여러 가지의 재택 의료 서비스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옆에다가 좀 추려 보았는데요. 가정간호사 제도 2000년부터 법제화됐고요. 방문간호사 제도, 그리고 1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그리고 저희 병원이 시작하게 되었던 계기가 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공급 현황을 볼 것 같으면은 2024년 10월 현재에서 확인하였을 때 1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기관이 885개소,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아까 전에 최재우 연구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짜로 방문 재택 진료 서비스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진짜 1%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1%란 것이죠. 이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노인 인구가 있고 저 중에서 기대 여명은 높아지지만 건강 수명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병 있는 사람들은 많고, 하지만 저 인구들을, 저 사람들을 다 케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매우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저 수많은 서비스들 중에서 보편적으로 환자들이 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라든지 아니면 뭐 개소라든지 굉장히 적다고는 볼 수 있죠. 아직까지는. 자, 다시 저희 공공의료기관의 재택의료 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저희는 2023년 공공의료기관의 재택의료 센터 현황은 2023년까지는 그 재택의료 센터 시범 사업, 재택의료 센터 시범 사업에 의해 가지고 참가를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의사가 함께 나가는 진료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들이 대부분이 1차 의료기관이고 거기에 이제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몇 군데 의료 공공병원이 포함이 되어서 28개소였고 올해는 이게 95개소로 늘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저희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 그리고 순천의료원, 천안의료원, 뭐 이런 공공의료기관들의 그 재택의료 센터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원래 공공병원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역량들이 공공사업과의 어떤 사업과 연계되는 것들이 좀 많았었고, 그래서 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공공의료기관들이 지역사회 공공보건이라든지 돌봄 네트워크와 협업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지향해 왔기 때문에 사실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에서 주요 모토로 이야기했던 다학제적 접근이라는 것, 의사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서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의료적인 것 외에도 이 사람의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부분에 있어 맞아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2022년도에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사실 기대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가 그 사업 자체가 1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나 저희는 그런 바람은 있었습니다. 거의 3년에 걸쳐서 코로나 방역 기간이 있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방역 사업 중에서 재택의료 센터가 있었죠. 확진자들이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혹시 뭐 화상으로 아니면 전화로 환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 의료기관으로 오지 못하는 분들의 어떤 피로도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많았었고요. 그러면서 요걸 채워줄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이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공공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아주 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였는데, 마침 그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는 것을 지원을 했었는데 어떻게 수원시에서 저희만 유일하게 선정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약간의 문제점도 생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공공의료기관에서 공공병원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지금까지의 노하우와 역량들은 그 안에서 충분히 활용이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2022년에 시행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과 그리고 2024년도에 경기도에서 또 하나 시행한 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사업에 임해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거기에다가 경기도에서 경기도형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사업이란 것을 또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였고 주체는 경기도고, 그리고 대상은 경기도민 중에서 거동불편자, 그리고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에게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팀이 정기 아니면 수시로 방문해서 다학제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연간 예산을 책정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도 재택의료센터가 따로 독립을 해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는 처음에는 경기도 의료 6개 병원으로 시작을 해서 올해 7월 달부터는 3개 민간병원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관리 그리고 돌봄 연계를 제공하고 결국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적은 저희가 뭐 이런 정도인데요. 사실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 경기도 의료 수원병원의 원장님과 제가 진료의사 2명이었습니다. 뭐 전담은 저라고는 되어 있지만 아까 전에도 지자체장의 큰 지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병원 안에서는 원장님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원장님이 굉장히 돌봄 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지지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할 수가 있었고 진행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적은 뭐 그렇게 큰 실적은 아니지만은 그 안에서 1년 동안 신원 등록, 저 신원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저희 병원에 다니고 있지 않았던 최초 신원자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신원 등록이 있으면서 외래라든지 입원이라든지 연계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리고 올해는 2가지 사업을 함께 하면서 그 빈 공간을 채워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간극이라는 것이 그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어떤 횟수가 거의 정해져 있기 마련인데 의사는 월 1회고 간호사는 그 사이에 한 번 더 가는 월 2회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뭐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경기도에서 시행한 저 사업은 거기에 대한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환자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한 달에 한 번만 찾아가야 되는 그런 경우에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환자들은 그때그때 상황도 달라지고 건강 상태도 변화가 올 수 있고 어르신들은 낙상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필요한 것을 경기도형으로 조금 더 보충해가며 찾아가는 것으로 저희가 실적은 9월 말까지 저렇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까 전에 지역사회와 연계,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의 연계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사실은 이 사업을 참여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이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그 대상자가 분명해지고 그 대상자가 좀 많고 다양한 경우가 생겼을 때 의료기관에서 그 대상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느냐, 얼마나 해주는 어떤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느냐는 의료기관 내부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이해도 그리고 가질 수 있는 자긍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은 뭐 저런 것들이죠. 의료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저런 것들은 다 되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런조차도 각 진료과들끼리 그리고 각 행정부서와 진료과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결국 이제 저희가 지역사회와의 자원 연계도 마찬가지인데 다학제 팀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의사보다는 간호사 직역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다른 직역과의 대화가 좀 더 원활하게 되는 편이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또 병원에서 일하시는 우리 메디컬 소셜 워커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또 그런 역할을 좀 더 잘하는 어떤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걸 저희가 이 두 사업 다 다학제적 팀 구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서 이점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기능이 3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인 진료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의료원, 병원, 의료진 그리고 행정 실무자들에게도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돌봄을 이루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필요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노하우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교육도 한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사업을 시작할 때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과 함께 교육을 한
예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저희 센터로 계속 전화로 문의가 올 때마다 그때그때 설명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곳에서 저희 의료기관으로 오셔서 뭐 벤치마킹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벤치마킹까지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사업을 참여를 하면서 느끼는 굉장히 중요한 직역이 있는데요. 그게 일본에서는 케어 코디네이터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직역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어떤 의료적인, 복지적인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캐치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걸 디렉션하는 것이죠. 짜서 내용을 넣고, 그리고 누구에게 이것을 부탁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잘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역할인데, 사실은 저희의 이 시범 사업이든 어디든 직역 안에 그 직역이 없었습니다. 출발될 때. 하지만 시범 사업을 참여하는 모든 기관에서 그 직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느끼고 이 직역을 육성해 나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육성하는 어떤 기관들도 있고, 사실상 법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준비 과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 실무를 하고자 했을 때 어쨌거나 저희 병원에서도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들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현장에서 진료 현장으로도 함께 모시고 다니면서 환자분들의 삶은 이렇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뭐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집에 계시는 환자들과 보호자분들, 그리고 돌봄 종사자분들은 이 환자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제대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혹시나 실수를 해서 이 사람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을 때 애초에 케어 플랜을 세울 때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교육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케이스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여자 환자분이고요. 83세이십니다. 진단명은 저렇게 간단하게 붙여봤지만은 사실상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의학적인 문제만은 아니죠. 이분은 젊어서 혼자가 되셔가지고 그 혼자 사신 세월이 오래되었고, 어렸을 때는 어찌어찌해서 미국으로 가정부로 가셨다가 거기서 오랜 세월 동안 지내다가 혼자 돌아와서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셨지만은 삶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서 결국은 혼자가 되신 분입니다. 혼자가 되셨고, 그리고 지금 상황까지는 그 알츠하이머도 생기고 만성질환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 수원에 가면 지동이란 동네가 있어요. 굉장히 옛날에 오래됐던 카페나 술집들도 많고, 골목은 굉장히 좁고 찾아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조그마한 집들이 모여 있는 동네가 있는데, 그게 어디 카페 뒤쪽에 있는 작은 쪽방에 사십니다. 작은 방에 사시고,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요양보호사 분이 등급에 따라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루 3시간을 돌봐주고 계시고요. 일단 이분이 의뢰가 된 것은 주간보호센터를 통해서 저희에게 의뢰가 됐습니다. 재택의료센터의 그 환자 대상자들을 의뢰해 주시는 경우 중에서 최근에는 이런 센터들에서 의뢰를 해주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의뢰가 됐었고, 원래 저희 병원 신경과에 외래에 계속 오시던 분인데 2022년에 코로나에 한번 이환이 되고 난 다음부터 굉장히 전체적인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서 식이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인지 기능도 많이 떨어지면서 저런 그 정신과적인 행동 증상들이 많이 심하게 돼서 굉장히 위험해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는 거는 신경과 외래 말고는 데리고 가기 너무 어렵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혹시나 몰라서 가서 가정간호를 연계를 할 수 있을지, 다른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갔었고, 당시에 저희가 파악했던 이분의 문제점은 그 상단에 저희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인지 기능이 저하된 것 때문에 어쨌거나 배회가 심해지니까 낙상의 위험성이 많아지고, 그리고 낙상의 위험성이 많아지는 곳에다가 조금 더 위험한 것은, 기본적인 것은 주거 환경 자체가 많이 불량했었죠. 문턱은 높고 외출 경로에 있는 난차가 굉장히 높고, 거기에다가 본인이 먹고 있는 약이 내가 하루에 몇 번 먹었는지 잘 기억을 못하고 자꾸 2번 먹고 3번 먹고 반복해서 먹다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리고 계속 배회하고 돌아다니면서 상황에 맞지 않게 엉뚱하게 치과에 들어가서 뭐 임플란트 계약을 잡고 나와서 한 번에 뭐 2천만 원 정도의 계약을 하고 나온다든지 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곤란해지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 봤을 때 이분은 일단은 의료적인 면에서 정신과 중복 그 처방한 것이 중복에서 복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약 캘린더를 활용하고 아니면 개수를 확인하고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안심시키고 하는 것을 요양보호사분하고 협업을 해서 일단 시행을 했고, 그리고 식이 관리에 대해서도 요양보호사와 협업을 하고, 그리고 단백질 부족한 시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좋다, 뉴케어를 보충을 하자, 뭐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게 위험이 높은 주거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저희 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되게 노력을 했었는데, 이분이 미국에 오래 살고 계시다 오셔가지고 늘 저희에게 영어로 이야기를 좀 종종 하시거든요.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계속 스테이하고 싶으시다고. 나 왜 스위트홈에서 스테이하고 싶다, 이렇게 강하게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표명하시는데 도저히 다른 데로 옮겨갈 수는 없어서 그럼 미안하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더 자주 오겠다 하고는 돌보고 있었죠. 어쨌거나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저희가 자주 찾아가면서 인지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사실 감정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주고, 그리고 위험하지 않은 사람이란 걸 알면은 라포 형성이 되죠. 라포 형성이 되고, 어쨌거나 매일 배회하고 다니고 집안에 있어도 누워만 있던 분이 저희가 찾아가는 어떤 그런 시간이 쌓이면서는 집 앞에 마중도 나와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갈 때마다 궁금하고, 그리고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분이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워낙에 생활 공간이 안 좋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3번의 낙상을 하셨습니다. 3번의 낙상을 하셔서 저게 전부 다 어떤 경우냐면 집안에 혼자 있을 때 생긴 낙상이었어요. 그것도 밖에 나오면서 생긴 낙상도 아니고 집 안에서.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고민스럽게 됐죠. 이분이 진짜로 본인이 계속 있고 싶어 한다는 저 스위트홈에서 계속 스테이하게 하는 게 정말 진정 저분을 위한 것인가. 사실상 그런데 저희가 재택의료팀이 현재 시설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 법제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답답한데, 근데 우리 청양군 통합돌봄센터에서 법제도 바꾸셨는데, 국토부와 함께 법제도 바꾸셨는데,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도 환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는 법이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국민을 위해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까.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없지만은 좋은 것을 최소한 제공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한 번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68세 남자 환자분인데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68세 같으면 굉장히 젊은 나이지만 이분 역시 집안에서 나올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문제가 있으셨어요. 2011년도에 뇌졸중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재활 치료를 해서 호전이 되던 도중에 굉장히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재활 치료를 지속할 수가 없었고, 어쨌거나 그것 때문에 배우자와 수급자가 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이혼, 이런 경우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이후에 혼자서 지내면서 굉장히 낙상이라든지 안 좋은 어떤 그런 경우가 많아서 힘들었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결국 저희가 찾아가게 된 것은 여기는 동주민센터에서 저희에게 의뢰를 해주신 경우인데, 지금 살고 계신 곳이 LH 임대주택인데 계단밖에 없는 2층이었어요. 계단밖에 없는 2층인데 편마비 환자니까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은 뇌졸중이 있고 난 다음에 심혈관계 건강을 위해서 예방적으로 먹어야 되는 약들을 오랜 기간 동안 못 먹어서 저희가 처음 방문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거의 200에 가까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갔을 때 필요한 의료적인 어떤 서비스라든지 투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시작을 하면서 봤더니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지자체 동주민센터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 건지 많이 보고 있지만 환자도 자기의 문제가 뭔지 파악을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선생님들도 어떤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접근을 하실 때 약간의 맹점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일이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것 같은데 갔을 때 특별한 그건 아니었어요. 이분은 어지러움 증이 있어서 넘어진 것도 문제였지만 그 어지러움 증이 생기는 것이 이 안경이 넘어지면서 부러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심각해지는 거라서 가는 당일 아무래도 이분 시력에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 드려야지 다시 낙상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그게 해결되고 난 다음 이분은 그 다음부터 낙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없고 저희 환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분이죠. 어쨌거나 만성질환 관리를 해주는 것과 낙상 예방 그리고 편마비로 인한 그 관절 구축이 벌써 진행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쨌거나 재활을 촉진하기 위해서 갈 때마다 운동을 격려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분이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다행히도 저희 병원에 올해 3월 달에 재활의학과가 개설이 돼서 거기에 과장님을 한번 모시고 대동하고 찾아가서 이분이 재활 치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혹시나 저희 병원에 단기 입원이라도 해서 재활 치료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상태로 지내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알아보고 시행을 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어쨌거나 주택에 대해서도 뭐 LH 쪽에 더 신청을 해서 2층이 아니고 1층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알아보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누구나에게 다 좋은 것이 같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어야 이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어떤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케이스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어쨌거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와 있었는데 저희의 모토는 이렇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찾아가서 찾고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서 그리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사이에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내 집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찾아와 계신 모든 분들의 희망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진료를 하러 환자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